할게요, 얘들아. 독을 차고는 여기서 이 독이 무슨 독이야? 아, 얘들아, 우리 진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돼? 무슨 독이냐고. 잘했어. 근데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우리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쟤 진짜 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때 할 때 독이야. 이게 뭐냐면 독한 마음 할 때 독. 그러니까 마음을 이게 독을 차고를 조금 편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렇게 바꿔 읽으면 편해져. 근데 왜 일제강점기에 얘가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자, 요렇게 생각해봐.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지식인 계층들이 있었을 거야. 그럼 일제강점기에 자 그냥 일반인들이 있고 지식인 계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기가 쉬운 쪽이 어느 쪽이야? 일반인 쪽은 좀 다스리기가 좀 쉽겠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근데 사실 이 사람들만 내 편으로 만든다면 누구는 그냥 따라오니? 여기는 그냥 따라오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보면 저 지식인 계층이 조금 구워 잡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자, 너희 생각해봐. 많은 지식인 계층들이 있어. 근데 이 많은 지식인 계층들 중에서 얘가 오늘의 화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화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 쟤네는 지금 어떤 계층? 네, 지식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요 지식인 계층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야? 변절자들. 자, 변절자들 사이에 지금 얘만 뭐 했어? 아직 우리 조국에 대한 나의 순수한 마음이 때묻지 않은 거야, 얘들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두려울 수도 있고, 얘들아. 사실 일제강점기에 저런 순수한 마음을 지켜낸다는 건 엄청난 용기도 필요한 거. 뭐 변절자들을 막 욕할 수는 없어,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변절자들 사이에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변절자들이 가만히 놔둘까? 또는 이 일제들이 그냥 이를 가만히 놔둘까? 아니지.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자꾸 우리 편 하라고. 신문에다가 일본 옹호하는 글 쓰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는 돈을 위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누구는 두려워서 쓰기도 할 거야. 어쨌든 두렵든 돈을 위해서든 변절한 지식인 계층들이 그동안 많았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내 깨끗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독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이 독을 차고야. 이해돼요? 근데 친구가 자꾸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살다가 너나 어차피 죽으면 사라질 몸. 뭐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달라져?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허무한데 그냥 편하게 살자 하고 지금 자꾸 뭐해 변절자들이 얘를. 그렇지. 우리 지금 그걸 고급스러운 말로 뭐예요, 얘들아? 회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을 흔드는 거야, 얘들아. 근데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이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홀라당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을 거라고, 얘들아. 이런 상황에, 이런 외부적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게 독한 마음, 이게 독을 차고.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고 독한 마음을 먹고 얘가 이 변절자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요? 조용히 해. 나 너희마저 해칠지 몰라. 왜? 내가 독한 마음을 이 독한 마음을 먹는 이유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내 마음을 흔들면 나 너희 다신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얘도 그래. 그러니까 얘네가 꼬실 때 뭐라 그랬지 아까? 야, 인생은 뭐 있어. 이렇게 너랑 나랑 살다 가버리면 그냥 끝이야.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꼬시거든. 허무하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해. 그래, 허무하지. 그러니까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또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화체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자, 이 얘기 끝났어. 이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럼 할게요. 자, 1년 가겠습니다. 내 가슴에 뭘 찬지 오래됐어? 난 독한 마음을 먹은 지 오래됐어.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새록 부분도. 왜 아무도 해한 일이 없다는 건 이건 뭐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독한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를 해칠 의도가 있는 부정적인 독이 아니라는 걸 밝혀놓는 거야, 여기서. 근데 내 친구는요, 그 무서운 독, 친구 입장에서 그건 무서운 독이야. 왜? 네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다. 자, 회유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합니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칠지 모른다고 위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줄을 각각 2년과 3년에서 더 크게 확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벗이 얘기해요. 야, 독한 마음 품지 않아도 멀지 않아 너 나 어떻게 가게 돼 있어. 억만 세대가 그 미래는 그 뒤로 또 잠자코 아무렇지 않게 우리 죽으면 또 그 뒤로 시간은 흘러가. 나중에 땅덩이 모자라져서 그냥 모든 게 다 허무하게 없어져 버렸는데 못하라고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독한 마음 품고 너 그렇게 있느냐.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이 당시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태도도 우리가 봐줄 법한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식인 계층이야말로 우리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야 허무한데 어차피 그냥 살다가 죽을 거 이런 태도로 있으니까 얼마나 이 시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지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원망을 하지 않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데, 그러니까 뭐야? 맨날 한탄만 하고 맨날 원망만 하고 보내니 이 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라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겠어. 허무하지 않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삶이 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얘도 마찬가지야. 이해됐죠? 하지만 그 허무한 삶에 대한 태도는 벗과 나가 다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누리매. 여기서 내 마음 뭔지 알지 얘들아? 내 순수한 마음을 누리매. 내가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라고. 얘들아 할키우라가 너희가 해석이 안 될까 봐 내가 약한 글씨로 할키우라고 내맡겨진 신세임을.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야. 외부적인 상황.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자꾸 와서 회유해. 친구들이 자꾸 와서 회유해. 근데 누구도 탄압해. 일제도 와서 탄압해. 나는 짐승한테 산채 막 뜯겨지고 있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니?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야. 독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외부 상황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리 승냥이가 잡아 뜯고 있다고.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나는 선선히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죽는 날 더럽혀진 마음으로 죽기 싫어. 근데 그걸 외롭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이해됐어요? 네. 여기서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읽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독을 차고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 사진이 정말 다 했다. 봐봐. 얘들아 해제 파트 보여요? 해제? 노란색 읽을게요. 회화성. 여기서 말하는 회화성이 뭐예요? 회화가 얘들아 그 영어 회화할 때 회화가 아니고요. 시에서는요. 그림 미술할 때 회화야. 이 뜻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준다.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거거든요. 회화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가을 달빛이 비치는 뜰의 정치를 감각적. 얘들아 우리 시를 읽다 보면 감각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감각이라고 하면 그냥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표현 안에 순이라는 이름이 나온대. 이 뜰이 약간 고풍스러운 뜰이거든 얘들아. 근데 그 뜰에 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소박 동그라미, 정감 어린 동그라미. 아하, 옛날 기억 동그라미. 그러니까 순이라는 이름은요. 옛날 기억과 소박함과 정감 어린 거와 딱 매칭되는 이름이라고. 이러면 애들이 그래. 근데 그게 무슨 소리지? 매칭된다라는 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제니퍼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느낌인지 빡 오지? 지금 이 시를 읽는데 제니퍼,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이렇게 너 뭐야? 건이랑 한번 교감했다가 민재랑 한번 교감했다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순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요. 순이 벌레 우는 이거 오타 아니다 얘들아.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얘들아, 고풍한 뜰이라는 거는 거기 지금 한옥 기와집은 보여요, 얘들아? 고풍스러운 느낌이 쫙 오고요. 달빛이 어떻게 했다고, 얘들아? 사실 선생님 옛날에는 이 그림이 없었을 때는요, 그냥 그려줬어서 이렇게 한옥 지붕이 있으면 여기 지금 달빛이 어떻게 한 거야? 쫙 내려온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달빛이 쫙 비추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적이야, 동적이야? 근데 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럴까봐 밀물처럼 밀려왔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동적인 느낌이 팍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선생님이 동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얘들아. 알겠죠? 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근데 이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이요. 앞에 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이 여기 뭐 나무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길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밀물처럼 밀려왔던 동적이었던 달빛이 한동안 여기에 이렇게 빛이 머물러 있어. 마치 앉아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동적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방금 1년에서 달빛이 밀물처럼 동적으로 밀려왔지만 나의 뜰에 고요히 달빛이 머물고 있는 걸 의인화시켜놔서 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버린 거야. 내용 이해됐니? 네. 그리고 의인화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 과일보다 향기롭다. 아마도 여기서 갑자기 달이 과일보다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에 뭐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어요? 포도가 막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 포도가 얘들아 무슨 색이야, 지금? 달빛 노란색을 받아서 황금빛 포도처럼 막 이렇게 색깔이 물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달빛을 보는데 과일보다 향기롭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림을 보면 정말 이해가 빡 되는 부분이죠. 이해됐나요? 근데 달빛이라는 건 냄새를 맡는 게 아닌데 갑자기 여기서 냄새로 얘기했으니까 이거 무슨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시각에 후각하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3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해 바닷물처럼 푸른 가을 밤.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앞에 봐. 지금 화자가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어딘진 모르지만 화자가 여기 고픈 뜰을 딱 보고 있는 것 같아. 뜰을 딱 뜰 안을 달빛 비치는 그 이쁜 경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뭘 보고 있어요? 가을밤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가을밤에 대한 수식어가 어땠어? 일단은 푸른 가을밤이야.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가을밤이지, 그치? 얘가 무슨 관념? 원관념. 근데 원관념을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얘들아? 밤이 어떻게 돼 있다고, 얘들아? 동해 바닷물처럼 푸르다라고 했어. 이 푸르다라는 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뭘 갖고 왔어요, 얘들아? 바다라는 보조관념을 갖고 온 거야. 글씨 왜 저래? 미안해요. 보조관념을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동해 바닷물처럼 푸른 가을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푸른 가을 밤. 얘들아, 한 행에 한 단어씩 배치했지? 호흡이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그럼 내가 낭독 속도가 떨어지겠지. 이거 뭐야? 분위기. 약간 이 시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 촥촥촥 읽지 말고 천천히 이 분위기 살려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우리 여기 읽으니까 어떤 장면 떠오르지 않나요? 무슨 시? 가는 길 떠올라야지. 한 행에 한 음보씩 배치하면 호흡이 느려지고 한 행에 3음보 배치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이해됐나요? 네. 자, 다시 갈게요. 동해 바닷물처럼 푸른 가을 밤. 이해됐어요? 근데 특히 가을 밤을 보시면요. 가을 밤은 너희 이렇게 이거 잘 봐. 원래 가을 밤은 어떻게 있어야 되니? 한 행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거 행을 어떻게 해놨어? 갈아놨지. 행을 갈아놨다. 이거 일부러 갈아놓은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의도적 행가리 또는요 의도적인 행간 걸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거기다 써놓지 않았어요? 의도적 행간 걸침? 근데 이 의도적인 행간 걸침은 왜 해놨다? 포도송이의 모습을 시각화해놨다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혹시 모를까봐 포도를 그려놨어요. 귀엽지 않니? 너무 귀여웠어. 근데 사실 나는 윤 선생님이 이것까지 쓸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시각해놨다라는 걸 쓸 줄 몰랐는데 필기에 있길래 냈다 그렸지. 좀 이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자, 어쨌든 의도적인 행간 걸침이 나는 보통은 이러거든. 단조로움 탈피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그 정도? 근데 의도적인 행간 걸침이다. 뭐 이 정도? 그리고 호흡의 속도 조절한다. 이 정도도 나도 하는데 포도송이의 모습을 시각화했다는 건 사실은
잘 안 하는데 귀여웠어. 마음에 쏙 들어요. 귀엽지 않니? 포도를 굉장히 신중하게 그렸어요. 자, 보자. 그래서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그림 보면 진짜 끝났지. 순이 포도농굴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고요하고 쓸쓸하구나. 그 한적한 느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순이의 역할 중요하고요. 또 하나 그 3년의 효과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는요. 일단 순이 불렀잖아. 말을 건네는 두. 네,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작품이 얘들아 이거는 지금 여기에선 설명이 잘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미상관 적어놓은 거 보이지? 너희가 아는 수미상관은 원래 보통 뭐였지? 1년과 마지막 년이 그래도 한 80%는 같아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안 비슷해 보여. 근데 이게 이번 연도 수특의 선지에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갔다는 거. 네가 아마 문 선생님도 아실걸? 본인이 집필진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분홍색으로 떠다놨는데 봐봐. 내가 일부러 이거 색깔 표시한 거야. 그래야 니네가 좀 빨리 캐치하라고. 순이 뭐뭐해 뭐뭐시 뭐뭐구나. 마지막 년 가봐. 순이 뭐뭐해 뭐뭐시 뭐뭐구나. 보여요 얘들아? 통사구조를 반복시키는 것도 수미상관에 들어간다고 내가 요번에 고3 애들한테 설명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요것도 통사구조 돌아가는 거고 이런 정도도 우리가 수미상관으로 치는구나. 요번 EBS에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체크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네?